스루프 타임즈 2023년 5월 28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고요.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당국 금산분리 완화라고 제가 그 가운데 좀 넣어봤습니다. 한구령 이후 비즈와치라는 데 언론 매체 보도 내용인데요. 김주현 금융위원장 취임 일성 금산분리 규제 완화, 금융회사 비금융업 진출 방안 지속적으로 논의, 규제 완화 시 비금융사업자 반발 변수, 이렇게 이 소제목으로 정리를 했는데, 비금융사업자라고 한다면은 일반 산업 제조업체 기업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금산 분리를 계속해서 천명했던 정부가 그걸 완화한다 그러면은 금융권이 이 제조업에도 투자를 하겠다는 거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조업체의 반발이 엄청 심할 거고, 예를 들어서 뭐 보험회사를 통해서도 일부 금융업 같은 흉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아주 민감한 사항이죠. 서로 돈 버는 데 있어서 뭐 장단점 뭐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금산분리를 했었는데, 이걸 왜 완화하겠다고 얘기하는 건지 6월 중에 그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 청사진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시중은행은 이미 글로벌 금융자본이 장악했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외국 투자기관들이 이미 과반수 이상 50% 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이미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시중은행을 통해서도 뭐 잘 될 만한데 엔젤 투자 이런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엔젤 투자 기금을 운영하는 데가 우리나라가 뭐 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엔젤 투자라는 것은 망할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10군데 투자해서 한 군데만 성공해도 거기서 얻는 이익이 9군데에서 손해 본 거, 날린 돈을 또 이익으로 얻을 수 있을 그런 리스크를 안고 하는 데가 엔젤 투자 기금인데, 그런 것 같지는 또 않단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중은행은 이미 글로벌 금융자본이 장악했다. 아마도 이 세력의 요구사항에 고분고분하는 수준이 금융위원장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또 국내에는 금융위원장이 있고 금융감독원이 있는데, 이게 또 이중 성격이 있는 것 같단 말이죠. 그게 이제 어느 정부 때 이게 또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금융위원회라는 데는 뭐 하는 데고 금융감독원은 뭐 하는 데냐? 우리는 일반인들은 헷갈려요. 그래서 이 금융권에 있는 애들한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시간 나서 좀 만날 일이 있는데, 금융권 출신들을 제가 조금 알거든요. 뭐 그런 대화는 안 해봤는데,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옛날에 은행에 다녔던 애들한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외신도 내로남불, 어쩌다 K정치 영어 됐나, 조선일보 보도 내용인데, 한국 정치의 서글픈 자화상, 1980년대 대학가 유행어가 여의도 정가로, 유구한 한 정치관 내로남불의 역사, 인간 본성, 물음표를 했네요. 정치 미숙과 양극화가 원인,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빅카인즈라는 데서 내로남불 키워드를 했을 때 연관된 언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 그랬더니, 이제 민주당이 제일 큰 글씨로 나온다 이게요. 국민의힘도 뭐 아닌 건 아니고, 원내대표도 있고 뭐 여러 있는데, 부동산, 더불어민주당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관 민주당 애들이 정권 잡고서 내로남불이 엄청 많았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외국 로이터 통신이 2021년 4월 보도한 한국의 4.7 재보궐선거 관련 기사 내용에서 내로남불을 My Romance Your Adultery,
나의 로맨스 너의 불륜으로 옮겼다. 이런 거죠. 대표적으로 왜 사진을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했는지 의미가 좀 심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민주국가, 법치국가, 법치주의 많이들 얘기하는데 이 법만 가지고 안 되는 게 지금 눈에 보입니다. 법만 가지고 솔살 빠져나가고 법으로 다 규정하기가 어떻게 다 그 규정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사실은 도덕률이 적용되는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책이 스킨 인 더 게임이라는 건데요. 이 불법을 저지른 애들은 그냥 가죽을 벗기는 형벌을 내려야 됩니다. 그냥 이 법원에서 딱 그 판결 내려가지고 바로 저 가죽 벗겨 이런 게 이제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터키 대선 결과투표 앞두고 국내 이슈 커 보입니다. 커 보입니다. 이 터키의 국내 이슈가 커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코리아 타임즈 보도 내용인데요. 어쨌든 그 내용을 보면은 지금 에르도안이 또 될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인플레가 왕창되고 금리를 그 남들은 올리는데 낮춰가지고 뭔가 그 에르도안 노믹스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비싼 빵을 이 사람들은 이제 주식이니까 사는 노인네의 모습을 찍었고 에르도안이 그 마지막 유세를 하는 입장인데 지금 20년 가까이 장기 집권 한다고 돼 있죠. 69세면은 거의 뭐 나하고 동갑이네. 동갑인데 20년을 해먹었다. 많이 해먹었네. 그래도 또 하겠다. 이런 얘기네요. 요즘은 요즘은 자주 바뀌는 걸 봐야 재밌는데. 근데 상대하기는 장기 집권자가 또 상대하기는 또 쉽다. 이런 얘기도 뭐 있긴 하죠. 입시 경쟁이 저출산 초래, 일 언론마저 지적하는 한해 출산율. 문화일보, 오래간만에 문화일보 거를 가져왔는데요. 꼭 입시 경쟁이 그 주요 원인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그게 이제 충분히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인 것은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수입보다 교육비 지출 더 높은 에듀표 등 교육비 부담 저출산 큰 원인 중 하나로 지적. 마이니지 신문도 한해 저출산 1위 미래인가 우려했다. 아시아 주요국 합계 출산율이 2021년 기준에서 홍콩이 0.75명인데 한국은 0.78명, 일본은 그래도 1.3명이네요. 이렇습니다. 이게 대치동, 강남구 대치동 거기 한번 일이 있어서 저녁 때쯤 지나가 봤는데 진짜 학부모들이 자기 자식들 이런 통금 버스로 하기보다는 얼마나 자기 자신을 또 애기를 아끼는지 어디 또 뭐 또 야간 학원을 또 보내야 될 때가 있는지 그걸 무슨 엄마라고 그러나요? 엄마들의 극성스러운 그런 거를 뭐 10여 년이 뭐예요? 한 20년 전부터 거기 이렇게 봐왔는데 자, 우리 시대 때는 과외라는 것만 하더라도 잘 사는 집이었어요. 그때는 뭐 학원이라는 게 별로 없었지만은 저는 돈이 없어서 과외를 못 해봤는데 아니 조금 해봤어요. 그런데 과외비가 올라가니까 당장 그만두라. 그래서 돈을 못 받아가지고 그걸 못한 적이 있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과외비가 한 달 과외비가 500원이었었는데 그게 한 1,000원으로 급격히 그때 인플레가 심했나 그렇게 됐는데 학원 가지 마 아니 과외하지 마 아니 동네 친구들 다 놀다가 다들 학원 과외 가는데 나만 못 가면 또 왕 외톨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어렸을 때 기억이 나네요. 미국 정부 AI 규제해야 국제 AI 거버넌스 주도한다.
브루킹스 조슈아 P 멜트가 쓴 레포트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5월 16일 날 미국 상원이 챗 GPT 중심으로 AI 규제에 관한 청문회를 열었다,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거버넌스에 관한 국제협력이 필요한데, 그러나 국내 AI 규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법이었기 때문에 AI 거버넌스를 국제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미국의 역량이 저해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사하게 그 사람이 쓴 또 레포트를 보면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인공지능 연구에 대해 중국과 협력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중국이 그 모델 케이스로 뭔가 이 감시 체제를 하는 나라로서는 대단한 거니까, 결국 중국과 결국 협력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제목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네요. 브루킹스 뉴스의 또 다른 연구원이, 아니요, 일본은 국방예산을 2배로 늘릴 계획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영어 미디어 헤드라인에 의해 더 자주 구동되는 에코 챔버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국방비를 2배로 올린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쉽게 얘기하면은 에코 효과라는 게, 안 돼 하면은 돼. 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해를 한다 이게요. 언어에 대한 오해 및 또는 부정확성,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됐는데, 일본의 그 국방백서 3문서라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2배로 늘리겠다는 공약은 세계 문서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계획된 3분의 2 인상은 아직이지만 매우 큰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국가안보 야망은 있는데 엄격한 자원제약 사이에서 널리 간과되었지만 크게 벌어진 격차가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동남아 그 너머에서 힘이나 강요에 의해 현상을 바꾸려는 어떠한 일방적인 시도에도 강력하게 반대한다. 이건 윤 대통령도 그대로 읊었고요. 다른 데서도 그렇고 그런 겁니다만은, 어쨌든 정확한 숫자는 예년보다 35% 또는 54%포인트까지 올린다는 얘기지, 2배로 증액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애덤 P 리프라는 연구원이 그 레포트를 낸 내용입니다. 요거는 참 추억의 내용이죠. 이렇게 어린 여자애가 지금은 아주 그 성인 배우로서 스타워즈에도 그 여왕으로도 미국에서 발탁돼 가지고 한번 히트하면 난 미국 가서 돈을 버는 모양이에요. 이 내용도 많이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그동안에도 이것 때문에 히트 쳐가지고, 이 사람도 얼굴도 없던 사람인데, 자관 추억의 아주 감명 깊게 릭 베송 감독의 영화죠. 그리고 데스티네이션 웨딩이라고 2018년인데 우리나라에는 뭐 방영이라고 그러나요? 저기 한 적이 없는 영화 같습니다만은, 여기 표현이 좀 의미가 있네요. 인간은 우습고 딱한 존재예요. 고차원적이고 철학적인 사랑의 의미를 찾는 것 같지만 사실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둘이서 티격태격 하면서 나중에 좋아지는 뭐 그런 내용인데, 요게 이제 존 윅을 촬영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이 수염하고 턱수염까지 포함해서 요 머리 스타일은 그대로 해가지고 이 영화에 나왔는데, 요 여배우는 에어리언에서 그 젊은 역으로 나왔던 여자 같은데, 나이가 꽤 이제 성숙해서 나와 있는 거로, 요런 또 영화가 있어서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유튜버들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우리가 머리 쉴 때 이런 거 좀 볼만 하더라고요. 미중 산업 정책은 대립적이고 금융 정책은 오케이. 제가 요건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자, 올데이 차이나라고 네이버 뉴스 소개하는 데 나온 건데요. 미 무역 대표 중국 국가주도 경제정책에 불만 표명이라는 표현이 있고, 그런데 모건 스탠리 베이징에 선물해서 설립 허가 받았다. 이런 얘기 또 뉴시스에서 뭐 이런데, 대만 2023년 성장률 2.04% 전망, 중국 증시 상승 마감, 뭐 이런 거 하고, 또 미중 포성 빗발치는데 일방적으로 한과 반도체 협력 강화 발표한 중국, 미중 반도체 전쟁 와중에 한국에 손 내미는 중국 물음표를 달고, 이런 뉴스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와중에 있는데 그 미일 반도체 동맹선언, 첨단 반도체 기술 협력 강화. 잠깐 미국은 중국하고 자꾸 멀어지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간극을 메우려고 이제 미일이 이제 또 요즘 다시 붙고 있어요. 니시무라 일 경제산업상 미 상무장관과 회담 후에 반도체 분야 기술 협력 강화 로드맵 작성키로 했다. 한국하고는 그게 문제가 되네요.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한국을 멀리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거 왜 이러지? 이거 참 오묘해집니다. 좀 골치 아파요. 그 일방성이라는 게 문제 있어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발표를 안 하고 먼저 그 원재료나 뭐 이런 그 공급 뭐 이런 쪽에 얘기를 했대는데, 잠깐 이 중국 애들은 그 지들이 뭐가 한국을 항상 졸같이 보니까 그런 이따위 식으로 지금 뭐 일방적 발표를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잠깐 지금 아직 마음에 들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또 이런 그 워싱턴 톡이라고 보아에서 하는 중국 강압 격퇴 어렵지 않아, 한국 동참하면 중국 수출 20% 감소라는 제목으로 조은정이라는 그 진행자하고 대담은 제임스 준 월트 전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하고 찰스 킹 말로 4세 랜드연구소 국제위험안보국장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대담한 내용들인데요. 뭐 중요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은, 한국이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항하는 국제연대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8개국이 협력만 있으면 중국의 수출을 20%나 감소시켜 중국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대응 수단도 제시했다. 그게 뭐지? 그래서 이제 쭉 끝까지 이제 보게 됩니다. 또 일본이 수톤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한국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일본도 곧 뒤따를 것이다. 그렇죠. 한국이 핵 프로그램을 가져가겠다 그러면은 일본 우리도 해야지. 이렇게 될 거라는 뻔한 얘기고요. 그리고 플루토늄 그 처리하는 것은 그 국제 무슨 그 거기에서 그 승인을 받아가지고 플루토늄을 처리해서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또 필요하면은 수출도 하고, 일본은 그런다는 얘기를 전에 어떤 뉴스에서 좀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독일의 숄츠 총리는 G7 직후 한국을 방문해 윤 대통령과 뭐 여러 가지 그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군사 비밀 정보 보호 협정에 조속한 체결을 합의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언론 뉴스에서는 이런 거보다는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네도 잘 못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중국을 조금 압박해야 되지 않겠느냐. 숄츠 총리도 그렇게 얘기를 했겠는데, 근데 생뚱맞게 최근에 뉴스에 나오면은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아주 조만간 해빙되기 시작하는 것을 볼 것이라고 했다. 이런 뉴스가 나와가지고 그 진행자는, 그런데 미국이 갑자기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면 한국이 곤란한 처지가 되지 않겠느냐 질문을 하니까, 답변하는 사람의 내용으로는 미중 관계가 개선되면 한국은 이 두 중요한 국가들을 관리할 운신의 폭이 커질 것이라고 거기에 그렇게 응대를 했어요. 운신의 폭이 더 넓어지는 거 아닙니까? 한국이 그 미중 관계가 좋아지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균형론자들의 입김이
좀 더 세지지 않겠냐, 뭐 이렇게 또 좀 우려가 되는데, 요 빨간 글씨는 제 의견입니다. 미중 관계 악화 시는 그동안 한편에 확실히 서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는 이섭 아저씨의 그 박지론을 제가 폈죠. 계속 피고 있었습니다. 그 슬프 타임즈를 진행하면서도, 만약 미중 관계 해빙 무드라면 그러면 한국의 운신의 폭이 넓어진다. 요거는 음표를 제가 붙일 수밖에 없고, 그 대담자들은, 왜냐하면을 대담자들은 이유를 더 노골적으로 더 전개했어야 한다. 왜 한국의 운신의 폭이 커지냐? 운신의 폭이 나는 커질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뭐, 뭐 미국은 한국한테도 제동을 걸 건 또 걸잖아요. 근데 뭐가 그런 거냐?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그 중국이 그 마이크론 제재하니까 바로 그 한국급이 그 빈자리를 채우지 하면 안 돼요. 라고 벌써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명령형이죠. 뭐 미국 애들도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이제 강대국, 스스로 강대국이 이따시로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솔직히 이런 거 되면은 우리가 힘이 아직도 그러니까 미국하고 대등한 대화가 되기가 어려운 상태라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겠는데, 일단 그렇고, 그러나 미국이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은 최신 나노급 리소그래픽 장비인데,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만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만 규제하지 다른 건 아닐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기술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다른 문제는 경제적 강압 수단을 사용하는 중국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도 강압 정책을 많이 했고, 그렇게 되는데,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중국 판매량을 늘릴지 결정할 때 미국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속된 말로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운신의 폭이 무슨 넓어지긴 무슨 개코 넓어지는. 그리고 또 이 답변하는 사람은 솔직히 그때 그게 사드 보복 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중국이 저는 어려움에 처한 동맹을, 한국을 지칭하는 것 같고, 미국이 그다지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고 그때 느꼈다.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그 당시에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박근혜의 최대 실수는 중국 정승절의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옆에 바로 섰다는 그것 때문에,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한국의 의지지, 뭐 미국이 뭐 콩나라 판나라 할 얘기는 아니다. 그건 외교상 하는 얘기지, 속으로는 꽁 해가지고 결국은 나온 게 탄핵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걸 이제 최진실 있다, 최영실 누구죠? 최순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은, 박근혜 언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뭐 이런 정책으로 해가지고 중국하고 교류를 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은 안 되지, 그네야, 이런 얘기예요. 미국 얘기는 그때 한국 사드나 일단 배치해, 사드. 그래야 되는 거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말년에 그냥 사면초가 돼가지고 탄핵까지 받게 되는, 대통령으로 나오지 말고 좀 딴 걸 그냥 조용히 살지. 그냥 그런 수모를 다 당하고, 괜히 뭐 엉뚱하게 누구 얘기 들어가지고 뭐 유라시아 이니시어티브 뭐 이거 해가지고 시진핑이 만나고 전승절에 베이징 거기 천안문에 서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이 믿게 본 거죠. 그러니까는 안 도와주죠. 안 도와줘, 그때는. 문재인 때는 말을 잘 들었을 것 같아요. 문재인은 분명히 미국 말은 잘 듣긴 잘 들었어요. 제 생각에도. 어, 미국 정부가 위험 제거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그것이 작은 정원의 높은 울타리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해빙이 되더라도 이런 거는 간다. 핵심적인 제품에만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즘에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게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EU도 그렇게 가는 것 같고,
그래서 한국의 국익의 관점에서 더 폭넓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한국 수출의 25%가 중국을 향한다는 점이다. 이거를 한국이 포기하면 우리는 지금 경제 무역 적자 뭐 이런 속에서 하고 있는데 중국이 이 정도 포션이면 언제라도 보복을 할 수 있는 거죠. 수입 규제를 해버리고 뭐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따라서 한국은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 다각화를 시도하는 것은 한국 기업의 이익에 부합한다. 요거는 나도 그 수출 다변화라는 얘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언젠가 중국과 갈등이 발생할 경우 지금도 발생하고 있고 동맹국의 지원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동맹국들하고 잘 유대를 해야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돌려 얘기하면은. 따라서 중국의 강압에 대처하는 방안에는 약 2천억 달러의 피해자 구제금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미국이 중국하고 멀어져 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 한국이 무역 적자 내고 미국도 뭐 수입은 해 주겠지만은 중국에 팔아먹는 걸 못 팔아먹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이 손해를 본다면은 이 구제기금이라는 것을 미국이 만들어 가지고 한국을 지원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은 좀 좋은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 당근을 줘야 한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중국하고 멀어지기를 할 거 아니냐. 이 사람들 의견 참 그 상식적으로 잘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또 나오는 얘기는 중국이 근데 의외로 취약한데 이 점은 잘 거론하질 않아요. 그 취약점, 약점이 뭐냐? 약점이 그게 뭐냐? 중국 제품 수입을 20%를 그러니까 중국이 20%를 수출을 못하게 한다 이거죠. 8개국이 협력만 있으면 된다. 그 8개국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이다. 그러니까 중국 거 많이 사지 말고 선진 뭐 호주나 뭐 또 다른 데 캐나다 뭐 이런 데서 지하자원 뭐 이런 등등 해가지고 서방 거를 많이 사가고 중국 거 사지 말고 그러면은 이 8개국이 도대체 어디냐 그러면은 이게 이번에 G7 더하기 한국 초청 같이 갑시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러면은 G7에서 우리가 피해자 구제기금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될 거냐? 확실히 해빙 무두고 나발이고 계속해서 한미일 동맹 계속 해 나가야 되고 중국을 주적으로 생각해서 이 정책을 펴나가야 된다. 워렌 버핏은 지난 부채 상한선 위기를 어리석은 시간 낭비라고 비난하고 정부의 차입 한도를 제거할 것을 요구했다. 자관 이런 그 세계적인 워렌 버핏의 한마디는 영향력이 꽤 있을 거예요. 비즈니스 인사이더 테런 모하메드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쫙 읽어보면은 그거 지금 여기에 그 GDP 비율로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미국의 GDP가 계속 올라가고 그러는데 무슨 그런 부채 상한성 이따위를 만들어 가지고 뭐 정부 디폴트를 만들라고 그러느냐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너무 많은 돈을 인쇄하고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는 것은 국가가 자유롭게 소비할 때 우려되는 물론 이런 그 부채 한도 뭐 이런 거를 없애는 거는 바람직한데 그렇다고 해서 돈을 마구 찍어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도 하고 있는 거겠죠. 한국의 경우 민간 기업이라면 이자 부채 50% 이상이면 경영권을 잃을 수도 있는 거죠. 민간 기업이라면. 근데 정부란 것은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부채 한도 없애라. 이렇게 그 워렌 버핏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관해서 요게 그 얘기하면은 아까 뉴스가 좀 시간대가 빨라요. 그런데 이제 국내 뉴스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미 연방정부 부채 한도 인상 잔정 타결 디폴트 우려 해소될 듯. 요게 이제 5월 28일 10시 43분인데 아까 그 워렌 버핏 동의 그 야후 뉴스는 오전 3시 얼마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미국 시사통신에서 일면 머릿 기사로 낸 거고, 요거는 이제 야후에서 머릿 기사로 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그 조선일보는 MBC 방송에 인용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또 표현을 했습니다. 스웨덴 총사령관 여성 징병제 경험 한국군과 공유하고 싶다. 스웨덴 그 총사령관이 현재 그 유엔 감시단의 일원으로서 이번에 한국에 처음 들어온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중앙일보가 인터뷰를 했는데, 뭐 집단 방위, 스웨덴이 이제 그 나토에 가입하게 된 경위 뭐 이런 얘기고, 국방비도 좀 올릴 계획이고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스웨덴은 80년대부터 여성 징병제를 도입했다. 그래서 그 자기네들의 경험을 같이 나누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또 스웨덴 국익에 이익이 되는 의견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9개월 복무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스웨덴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옛날 우리 때는 3년이죠. 그러다가 요즘 2년인데 2년도 뭐 18개월로 줄었대나 어쨌대나 뭐 그렇게 되는데, 저는 이스라엘 여성 징병제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이 스웨덴 총사령관 출신인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최근에 그 슬픈 뉴스를 제가 그 진행을 하면서 느낌을 좀 정리를 해본 건데, 생각들을. 냉전과 신냉전. 냉전 시대 초기, 이 키신저 100세 또 이런 거를 보면서 느낌이 와가지고, 자, 신냉전 초기에는 미국 대 소련과 중공을 이렇게 상대를 해야 되는데, 미국은 2차 대전 후 2개의 큰 적을 상대해야 했다. 키신저의 1971년 미국 국교 정상화로 인한 중국 경제 발전 교육으로 소련과 중공의 간극을 벌였다. 그렇게 됐고, 미국과 소련의 군비 경쟁은 결국 소련 해체란 결과를 나타냈다. 또 미일 무역 분쟁을 얘기하자면은, 미국은 프라자 합의로 같은 민주국 국가로서 어떻게 죽일까? 그것은 이런 군비 경쟁이 아니고 일본의 환율을 올림으로써 일본을 제압했다. 그러니까 앵어 가치를 올림으로써 환율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앵어 가치가 오른 거를 제가 이렇게 또 표현을 했네요. 가치를 공유하는 정치체계 동맹국을 자처하는 상황에서 금융 환율 공격은 주요했고, 이후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째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 3위 규모의 국가죠. 일본은. 그래서 최근을 신냉전이라고 얘기하는데, 미국과 중국인데, 이 금융시장 완전 개방으로 글로벌 금융 세력의 승리로 정의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사실은 게임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 자본은 이념을 초월한 세력이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중국의 금융시장 다 개방된 모양이에요. 어디까지 100%고, 아까 그 뉴스에도 나왔지만은 그 선물 시장이 개설이 됐대지 않습니까? 그 미국 자본이 들어가서. 그러면은 이게 이제 좁은 정원 높은 울타리 정책 같은 것만 해라라고 글로벌 금융자본이 요구한 거 아니냐. 뭐냐, 중국에 들어가서 뭐 이것저것 지들도 돈 좀 벌어야 되는데 계속 중국하고 그러면은 좀 숨통을 어느 정도 터주고 그다음에 뭘 이렇게 옥죄든가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결국 중국의 군사력 발전에만 방해가 되는 식으로만 하고, 나머지 일반 상업 교육은 그냥 그대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왜 미일 분쟁이 시작이 됐겠냐 하면은, 우리나라 한겨레에서 무슨 경제 포럼 같은 날인데 중국 국영기업 사장이 와가지고 한 거를 제가 직접 참관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가 이제 1대1로 이 총제조 강국 2035년에 일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2050년은 일본을 아니 미국을 제치고 자기가 세계 패권 국가라는 얘기는 안 하고 제조 대국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얘네들 봐라, 얘네들 이거 지들이 패권을 갖겠다는 거 아니야?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죽이는 거 아니에요. 한번 그 패권을 가진 사람이 1위 자리를 내놓고 싶은 그 두목은 없습니다. 2인자가 까불면은 죽이는 거죠. 조폭같이 생각하시면 다를 게 없어요. 국제정치란 것은. 2인자가 지금 까부니까 지금 죽이고 있는 중입니다. 내 말 들어, 고분고분하게. 지금 그러고 있는 거라고 하나의 그 조폭 드라마를 보시면은 딱 이해가 됩니다. 조폭같이 생각하고 조폭같이 행동하면은, 이해하면은, 예, 미중 관계를 나는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 이 미국의 방법론은 일본과 같은 환율 공격은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군사적인 측면도 있긴 있지만은 그 생각하는 게 많게, 왜냐면은 교육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쉽게 이렇게 그 될 수 있는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 디리스크링이라는 완화 제스처를 쓰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그 이 저기 그 이 워싱턴 톡 보아에서 본 거는 좁은 정원 높은 울타리 이 전략으로 상징적으로 미국의 현재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얘기하면은 그 결론 같은 얘기를 하자 그러면 한미일 강력한 동맹은 중공이 해체될 때까지 지속돼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